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현상학과 하이데거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그 후설의 현상학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한전숙 교수님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책의 안내를 받아서 후설 현상학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우선 그 머리말이 있고요. 그리고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이 있고 현상학의 이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심리학, 선험적 현상학, 생활세계적 현상학, 그리고 맺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 영상에서는 머릿말은 생략하고 오늘 서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서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는 우선 현상학적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상학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후설 현상학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현상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어떻게 발전하고 전개되고 또 국가를 넘어서서 여러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갔는가, 이런 하나의 무브먼트의 관점에서 현상학적 운동을 고찰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현상학적 운동에 대해서 고찰하고 나서 그 이후에 후설로 범위를 좁혀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상학적 운동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책은 현상학이 가지고 있는 모순적인 양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현상학의 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현상학적 운동으로 논의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 현상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굉장히 그 모순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고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매우 풍부하고 복잡한 이야기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게 복잡할 뿐만 아니라 서로 모순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주장하고 이 주장이 서로 복잡한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양상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난해함이 또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은 먼저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물음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현상학자 메를로 퐁티는 유명한 저서죠. 지각의 현상학에서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고 나서는 아직도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설이 이런 현상학을 제시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이렇게 현상학자들이 생기고 현상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학문의 어떤 그 본질과 정의가 명쾌하게 이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현상학이 얼마나 이런 복잡한 그런 이제 측면 그리고 그 안에 이런 모순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메를로 퐁티가 보기에는 네 가지의 모순적 양상이 이 학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현상학은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성에서 출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설도 현상학을 본질학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뭐 이데아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건가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본질을 추구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성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성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여기는 본질이야 사실이야 이렇게 어떤 이제 결정을 하기 어렵게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자연적 태도를 가로치는 선험 철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적 태도에서의 세계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강조하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험 철학인 것 같으면서도 또 자연 철학인 것 같은 그러한 그 두 가지 양상을 여기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엄밀한 학으로서의 철학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보고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모순적 양상은 경험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려고 한다는 거죠. 디스크립션, 디스크라이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또한 발생적 현상학, 구성적 현상학을 언급함으로써 발생과 구성을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저 그냥 난해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정반대되는 것 같은 것들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현상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그 현상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그 현상학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답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현상학이 나오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되면서 또 이렇게 복잡하게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브나즈라는 분은 현상학을 천의 얼굴을 가진 프로테우스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현상학은 그 자체 안에 모순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현상학의 하나의 그런 그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현상학의 위상입니다. 트로티니옹이란 분이 1967년에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20년 전부터 모든 철학적 발전의 공통적인 근원은 후설 현상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 하이데거, 사르트르, 멜로르퐁트 이런 분들이 등장하고 그 외에도 뭐 레비나스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트로티니옹은 프랑스 철학자들이 모두 다 현상학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아주 그 과감한 이야기를 할 만큼 굉장히 이 이제 현상학의 영향력이 프랑스에도 컸다는 거죠. 그리고 에디라고 하는 분은 1960년대에는 현상학적 운동이 미국의 집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기를 현상학은 분석 철학과 더불어서 현대 철학의 양대 조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분석 철학과 더불어서 양대 조류가 된다라고 할 때 이때의 현상학은 후설의 현상학만이 아니라 현상학적인 운동으로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상학적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상학적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죠. 우선 그 현상학의 시작은 후설이죠. 이 현상학의 창시자죠, 후설이. 현상학은 20세기 초에 후설의 제1의 주저 논리 연구 1, 2에서 자신의 고유한 철학을 현상학이라고 명명함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논리 연구 2에서 2권에서 이 현상학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고도 많이 하는데요. 한전숙 교수님은 논리 연구 1에서도 현상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논리 연구 1, 2, 특히 이제 논리 연구 1이 굉장히 유명하죠. 논리 연구 1은 심리학주의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됐는데요. 그래서 나토로프가 고무적으로 논평을 했고 또 논리 연구 1이 이렇게 출간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후설 주위에는 미넨 서클과 게팅겐 서클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치하에 우수한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그래서 그 현상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저서는 논리연구라고 하는 저서죠. 그래서 이것을 후설의 제1주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13년에 철학과 현상학적 연구 연지라고 하는 이런 현상학 학술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 학술지가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유지되지는 못했지만 그 학술지가 간행될 때는 기라성작 같은 작품들이 나오게 되면서 현상학에 큰 어떤 이제 그 발전과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1913년에 이 그 잡지를 만들고 창간 후에 후설의 제2의 주저 순수 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이라고 하는 제2의 주저가 여기 실리게 되죠. 이 이제 그 잡지는 1차 대전에서 좀 고전을 하지만 1921년부터 1930년까지 또 계속해서 발간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잡지에서는 막스 쉘러의 유명한 저서 윤리학에서의 형식주의와 실질적 가치윤리학,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후설의 시간의식, 논리학 이런 그 아주 중요한 저서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잡지와 이런 이제 그 중요한 저서로 인해서 현상학은 1910년과 20년대에 독일 철학의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대와 20년대, 1913년부터 1920년대 말까지 현상학이 아주 크게 발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1933년 초에 나치가 정권을 잡자 형세가 돌변하게 됩니다. 후설은 대학 출입 등 일체의 공적 활동과 새로운 저설 출판이 금지되고요. 또 이 국제철학자 대회에 국가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그 출석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도 국제학술대회에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최후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위기라고 하는 이 책은 체코에서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나치의 여러 가지 그 어떤 박해 가운데서 후설은 1938년에 쓸쓸하게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나치 정권의 압박도 그 이제 원인이 되었지만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야스퍼스의 현대의 정신적 상황, 철학 이런 이제 실존 철학이 등장하게 되면서 현상학은 실존 철학의 그늘에 파묻히고 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도 실존 철학이 야스퍼스와 하이데거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융성하게 되고 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프랑스에서도 사르트르의 존재와 문화, 메를로퐁트의 지각의 현상학 같은 실존적 현상학이 후설 현상학을 이어갔지만 이런 이제 실존적 현상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실존 철학으로만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현상학은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30년대와 40년대에 실존 철학이 대두되고 융성하게 되고 나치가 등장하고 후설이 사망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후설 현상학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00년대가 시작되면서 20세기가 시작되면서 현상학이 출연해가지고 1910년대와 20년대에 아주 이제 큰 영향력을 가지고 발전하다가 1930년대와 40년대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현상학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1950년대부터 후설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또 지금까지 이야기를 연도별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1900년대에 현상학이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1910년에서 20년대 매우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거죠. 1930하고 40년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현상학이 이렇게 이제 묻히게 되는 이런 이제 쇠락하게 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나 1950년대에 후설 르네상스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50년부터 새롭게 후설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면서 현상학적 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여러 이유가 있는데, 후설의 사유 방식, 저술 방식, 그리고 출판 방식이 이제 굉장히 이러한 일들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후설은 생전에는 6, 7권의 책밖에 출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출판이 이렇게 공식적인 출판이 극히 작았던 것이죠. 이것은 이제 후설의 아주 이런 이제 공부 방법 자체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후설은 속기를 하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초고도 속기를 해가지고 속기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했고 생각 자체를 글을 쓰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속기 방식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이렇게 속기를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수고의 양이 엄청난 것이었고 이걸 이제 정리해가지고 또 이렇게 들여다보고 확인해보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러다가 이제 간신히 몇 권만 이렇게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정말 빈산의 일각만 책으로 나온 거죠. 6권이나 7권 정도는 공식 출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미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벨기에 루뱅 대학교의 반 브레다라는 분이 이렇게 후설 미망인에게 찾아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속기 수고 45,000매 분량, 사본 1만 매, 장서 2,700권 이상 여기에 또 여백에다가 막 메모를 해놓은 거죠. 논문 별세본 2,000부 이런 이제 귀중한 후설의 이런 이제 연구 기록들이 독일 관원에 의해서 압류되고 말소될 위험에 있었던 거죠. 뭐 마르크스 책 불태우고 막 이랬던 거죠. 유대인들이 쓴 글들은 이런 운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불에다가 은사들의 도움으로 우선은 속기 45,000매만을 이렇게 이제 빼돌려 가지고 후설 아르키브를 설치하는 이제 초석을 놨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39년 6월 말에는 정식으로 후설 아르키브가 발족하게 되고 유고 정리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1939년부터 1950년까지 대략 194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근한 10년간 유고 정리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후설 르네상스의 초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50년대부터 후설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후설 리아나라고 하는 후설 전집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페노메놀로지카라고 하는 현상학 연구 총서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후설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또 이렇게 후설 아르키브가 벨기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이런 이제 후설 아르키브가 이 복사본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이제 전집 발간과 이런 유고들을 정리하면서 후설 사상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가 되게 된 것이죠. 이 종전에는 후설의 현상학은 선험적 관념론이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선험적 관념론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진료라든지 생활세계라든지 신체라든지 운동감각, 키네스테제, 상호주관성, 이제 관념론이 아닌 관념론의 테두리에 넣기 곤란한 개념이 이 안에 좀 이렇게 이제 후설의 사유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사람들 따로 묶어가지고 이것을 후기사상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나 유고를 연구해 보니까 이 후설의 이런 이제 후기사상이라고 불렸던 연구가 후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1900년대 초까지 거슬러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생각했던 독일 관념론의 계보를 잇는 이런 선험적 관념론, 자로서의 후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진료 면에서도 강력한 요구가 있고
관념론적이고 선험적인 그런 특징이 아닌 그런 면모가 원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1950년대까지 이야기를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계속해서 현상학적 운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상학적 운동이라고 할 때 현상학의 첫 출발점은 후설이었던 거죠. 하지만 현상학적 운동에 있어서의 주류는 후설보다는 실존적 현상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존적 현상학에 속하는 분들이 하이데거, 사르트르, 메를로퐁티 이런 분들은 다 실존적 현상학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실존적 현상학을 사람들은 또 실존주의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인데요. 그럼 이런 이제 실존주의가 어떻게 현상학을 이어받은, 후설의 현상학을 이어받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후설에게는 두 가지의 요구가 동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이성적이고자 하는 강렬한 요구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직접적이고 원초적이고자 하는 강렬한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이고자 하는 요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선험적 관념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직접적이고 원초적이고자 하는 요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진료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선험적 관념론, 진료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최근에는 이런 이제 용어보다는 선험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대체로 비슷한 말이죠. 이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죠, 후설에게. 그래서 이것을 현상학의 두 얼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을 중기라고 부르고 이걸 후기라고 불렀는데, 이걸 중기라고 부르고 이걸 후기라고 불렀는데, 요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중기와 후기라고 하는 것은 같이 진행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 둘을 현상학의 두 얼굴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현상학의 두 얼굴. 물론 이런 방향으로 설명하는 거 반대하면서 후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험적 현상학이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현상학의 두 얼굴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됐고 이것이 이제 바로 후설 현상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실존적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진료학 혹은 발생적 현상학을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설의 선험적 관념론 혹은 선험적 현상학이라고 하는 얼굴 말고 다른 얼굴인 진료학과 발생적 현상학을 발전시키게 되면 실존적 현상학이 되고 이게 이제 현상학적 운동의 주류가 됐다는 거죠. 그럼 이런 주장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후설에게 감사를 표하게 되는데 이 책을 저술할 때 하이데거가 스승의 미간행 수고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이데거가 열람했던 이 수고 중에는 뭐가 있었느냐? 1928년에 자신이 편집 발행한 시간의식에 관한 수고도 있었고요. 이건 당연하게 하이데거가 공부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편집 발행 책임자였으니까. 그 외에도 후설의 순수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 2, 3권 이것은 이제 그 후설 생전에는 출간이 안 됐죠. 이것을 이렇게 이제 또 하이데거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많은 영감을 얻어서 많은 공부가 되어서 존재와 시간으로 넘어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를로퐁티도 후설의 이념들 2권과 위기 제3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열람해 봄으로써 지각의 현상학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상학적 운동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존재와 시간이라든지 지각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후설의 현상학의 또 다른 얼굴인 직접적이고 원초적이고자 하는 그런 요구를 받아들인 진료학 혹은 발생적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실존적 현상학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6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보자는 거죠. 1960년대에는 미국에 이렇게 현상학이 유입되는데요. 특히 여기에서는 메를로 퐁티에서 절정에 이르는 실존적 현상학이 유입됐다는 것입니다. 현상학. 그래서 이제 그 실존적 현상학이 유입되고 벨기에,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등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실존적 현상학이 1960년대까지도 현상학적 운동의 주류로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970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또 새로운 도약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69년에 독일 현상학 연구회가 발족되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후설의 본질을 추구하는 태도에는 동조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본질 직관이라든지 뭐 본질학이라든지 여기까지는 동의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후설이 기술적 심리학에서 선험적 현상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선험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후설뿐만 아니라 전기 하이데거도 선험적으로 전환하는 데는 동의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선험적 환원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존재론적 현상학이라고 또 불러요. 존재론적 현상학을 부르게 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관의 세계로 가기보다는 초선험적인 세계, 트랜스cendental한 세계로 넘어가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주관적인 현실에 육박하고자 했던 이제 그런 현상학자들이 독일에서 또 이렇게 모임을 가지게 된 거죠. 이분들이 주류가 될 수는 없죠, 사실은. 그러나 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현상학적 운동에서 새로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매김했고요. 미국에서도 또 새로운 경향이 나오게 됩니다. 티미애니 에즈카 여사라는 분이 후설과 현상학 국제연구협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실존적 현상학뿐만 아니라 선험적 주관적 태도에도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티미애니 에즈카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설에서 발단하는 현상학이 원래 두 노선으로 전개됐다는 거죠. 형상적 존재론적 노선과 선험적 주관적 노선 두 줄기로 이어지게 됐는데 이 두 줄기가 극단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두 줄기가 한계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후설 자신에게 되돌아가 가지고 현상학이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캐나다와 영국, 네덜란드에서 현상학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1976년에는 현상학 연구 분과회로부터 시작해서 1978년에는 한국현상학회로 명칭을 바꾸어서 우리 한국에서도 더 본격적인 그런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해가지고 결국에는 1900년부터 시작한 현상학 운동이 그 1978년 한국현상학회 설립 이야기까지 하면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현상학적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가 굉장히 그 역사적인 이야기죠. 역사적인 이야기고 철학적인 어떤 깊은 사유보다는 역사적 현상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상학적 운동이라고 하는 큰 운동의 역사를 역사적으로 소개했던 것이고요. 이제는 후설 사상의 전개에 대해서 이 책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900년에서부터 1978년에 이르는 이런 현상학적 운동의 역사를 앞에 설명했던 것이고요. 이제는 후설 개인에게 있어서 또 사상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이걸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 후설 사상의 전개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시대별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후설이 재직했던 대학을 기준으로 분류했던 사람도 있었고, 또 사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분류하는 그런 이제 분류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전숙 교수님의 책은 전 현상학기에서 현상학기로, 그 현상학기 안에서도 초기, 중기, 후기 이런 이제 구분 방법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이에 대해서 좀 변형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파버라는 분은 이런 이제 그 후설 현상학의 발전을 7단계로 분류해요. 예, 그래서 후설이라고 하는 철학자 한 분이 7단계까지 거쳤다는 거죠. 매우 디테일한 구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한번 뭐 이런 구분법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제 1882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수학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수학 시대. 이것은 이제 후설 학문의 출발점인 수학에 집중했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후설은 수학자로서 출발을 했었거든요. 수학을 하다가 브렌타노를 만나게 되면서 철학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 수학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심리학주의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브렌타노 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이렇게 수학에서 심리학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심리학적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심리학주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이때는 특별히 이제 그 논리학과 같은 그런 수학의 어떤 분과도 심리학에 바탕을 두어야 된다고 하는 심리학주의의 후설이 경도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형식적 논리학과 기술의 논리학으로서의 현상학 시대 1891년에서 1901년으로 이제 꼽고 있는데요. 논리학의 기초를 탐구하면서 현상학적인 방법을 발전시켰던 시기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논리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심리학주의를 넘어서면서 현상학으로 넘어서는 이런 이제 현상학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현상학 시대를 들어오고 나서 선험적 현상학으로 넘어가기 전에 전선험적 현상학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1895년에서 1905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선험적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현상학적인 방법론을 발전시킨 시기고요. 드디어 선험적 현상학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선험적 관념론으로서의 현상학을 확립한 시기 1913년에서 29년까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논리학과 선험 논리학을 종합한 시대, 여기에 있는 이 이제 부분들을 다 종합했던 시대가 1929년에서 1939년, 38년에 사망하지만 6호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종합했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936년부터 현상학과 역사 시대, 과거에는 이것을 후기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이제 그 사유가 발전했던 그런 시대라고 7단계 분류를 하게 됩니다. 매우 이렇게 정밀한 분류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타당함을 가지는 그런 분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책에서는 이 분류법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고요. 오이겐 핑크의 이런 분류는 후설이 봉직했던 대학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시대를 나눈다는 거죠. 할레 대학 시대 1887년에서 1901년까지 이 시기는 이제 그 심리학주의를 벗어나 가지고 현상학적 방법론의 기초를 다진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괴팅겐 대학 시대 이것은 이제 현상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체계화된 시기로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현상학적 운동의 기반이 형성된 시기라고 보고 있고, 프라이부르크 시대 1916년에서 1938년인데 후설의 사상이 완성되고 선험적 현상학이 심화된 시기로 또 이 시기에 생활세계 개념과 후기 사상이 발전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후설의 사상을 이렇게 대학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전숙 교수님은 후설의 사상을 전현상학기, 현상학기 이렇게 크게 양분하고요. 전현상학기 중에서도
초기, 중기, 후기로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방법을 일단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이거죠. 중기와 후기가 과연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일단은 전 현상학기와 현상학기로 나누고 초기, 중기, 현상학기도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는 이 틀을 일단 가져와서 이걸 수정하면서 이렇게 이제 구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전 현상학기입니다. 이 시기는 이제 심리학주의 시기인 거죠. 특히 이제 빈 대학에서 브렌타노 교수의 강의를 듣고 수학에서 철학으로 옮기면서 브렌타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심리학주의적인 그런 이제 방향을 취하고 있는 후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설은 원래 이제 수학자로서 경력을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수학자의 길을 걸었다면 우리가 오늘날 수학의 역사에서 후설이라고 하는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설은 수학에서 철학으로 바꾸게 되죠. 특별히 이제 이 수학의 기초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결국에는 이 수학의 기초가 심리학에 의거하고 있다는 심리학주의로 후설이 전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의 기초도 역시 인간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심리학주의에 젖어 있던 이제 그런 단계가 있었던 거죠. 이 시기를 전현상학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논리연구라고 하는 저술을 후설이 이렇게 출판하게 되죠. 이때부터 비로소 현상학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논리연구 출판 이전에는 전현상학기인 거죠. 논리연구의 시기는 현상학기인 것이죠. 특히 현상학 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현상학을 후설은 뭐라고 불렀냐면 기술적 심리학이라고 불렀던 거죠. 기술적 심리학이라고 하는 말은 논리연구 2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논리연구 2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현상학의 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후설은 논리연구 1에서도 내적 경험의 기술적 현상학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내적 경험의 기술적 현상학. 그래서 이제 논리연구 1에서도 현상학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한전숙 교수님은 현상학기는 1900년부터 시작하는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또 더 거슬러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주의를 비판한 것의 골자는 벌써 1896년에 시작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 심리학이 1900년 이전에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1900년대 전부터 1900년대 넘어서면서 논리연구라고 하는 제작을 통해서 초기 현상학은 기술적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연구라는 책을 통해서 후설은 현상학적 방법의 기초를 확립하고 여기에서 의식의 지향성이라든지 본질직관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발전시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논리연구 1, 2 이후에 현상학기를 중기라고 합니다. 논리연구가 대표적인 이 시기를 초기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논리연구 1, 2 이후의 현상학기를 중기현상학기로 부르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중기를 가장 대표하는 작품은 순수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이라고 하는 저서죠. 일권, 이 책인데요. 줄여서 사람들이 이제 이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념들. 이게 이제 1913년에 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선험적 현상학, 선험적 현상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건데요. 하지만 이미 1904년에서 5년 사이에 선험적 전환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심리학에서 선험적 현상학으로 선험적 관념론으로 전환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선험적 관념론이 1938년까지
1938년이라고 하는 후설의 사망 시기죠. 이 중기라고 하는 이런 중기 사유는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작품까지 선험적 현상학이 강조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후설 철학의 후설 현상학의 아이덴티티를 선험적 현상학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후설 생전에 출간된 작품들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것이고, 후설을 사망할 때까지 자신을 이렇게 이제 선험적 현상학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후설 현상학은 선험적 현상학이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분들도 후설의 소위 말하는 발생적 현상학이라든지 진료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러나 이제 후설의 현상학을 이제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선험적 현상학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할 만큼, 여기에서 중기라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 중기의 사상은 중기로 끝나지 않고 최후의 어떤 이제 생애의 마지막 단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단계에 속하는 작품들이 순수 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 1권 1913년이고요. 그리고 데카르트적 성찰 1931년, 형식 논리학과 선업 논리학 1929년, 이렇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 이런 선험적 현상학이라고 하는 틀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소위 말하는 후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후설의 현상학은 크게 둘로 나누는 거죠. 전 현상학기, 그리고 현상학기가 있는 거죠.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전 현상학기는 이제 심리주의 시기, 모든 학문의 기초는 심리에 있다라고 하는 심리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던 당시에 이 후설의 어떤 그런 이제 그 단계고요. 브렌타노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런 이제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상학기는 셋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초기, 중기, 후기. 초기는 바로 이제 논리 연구라는 그 작품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논리 연구 1, 2가 있죠. 그래서 2-1, 2-2. 이렇게 되었을 때가 이렇게 이제 그 초기고요. 이때의 이제 그 현상학을 기술적 심리학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기는 이제 이념들 일로 대표되는 선험적 현상학이죠. 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기가 여기 나와 있는 생활세계, 신체, 키네스테제라고 하는 운동감각, 상호주관성, 진료, 이런 주제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이제 후기의 주요 사유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후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1930년 전후부터 등장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후설을 관념론자처럼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가 모르던 후설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뭐 발생이라든지 생활세계라든지 진료라든지 신체라든지 운동감각, 상호주관성 이런 개념들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을 고전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유고를 포함해서 다시금 이제 후설의 이런 그 연구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후기라고 말해왔던 이런 것들이 사실은 1930년을 전후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1920년대보다 더 소급해서 소위 말하는 이 중기의 첫머리까지 소급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흔히 말하는 후기 사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중기하고 거의 겹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기 사상은 1904년부터 시작해서 점점 심화되어 가고 후기 사상은 중기 초기로 거슬러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기와 후기가 서로 나란히 병행해 나가는
그러한 사유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중기 후기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나란히 병행해가는 그런 이제 그 평행에서 발전하고 있었던 두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강조해가지고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현상학의 두 얼굴, 선험적 관념론과 여기서는 이제 진료학이라든지 발생적 현상학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개가 나란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행하는 두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선험적 관념론으로서의 현상학이고 다른 한쪽은 진료학, 생활세계적 현상학이고 이 두 가지가 나란히 가게 되는 이런 이제 그 두 얼굴, 현상학의 두 얼굴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현상학의 큰 틀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전 현상학기가 있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리고 현상학기 초기라고 하는 이 논리 연구의 시기도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중기와 후기라고 말했던 선험적 관념론과 진료학은 함께 진행되었던 것이죠. 이 시기가 함께 진행되었던 그런 이제 그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큰 틀에 따라서 우리 교재는 이렇게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머리말이 있고요. 오늘 하는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현상학의 이념, 그리고 나서 기술적 심리학, 선험적 현상학, 그리고 생활세계적 현상학,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맺은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이제 후설 사상의 전개 과정을 그대로 틀로 삼아 가지고 이런 이제 그 구성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이 서론의 이야기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는 현상학의 이념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 좀 아주 복잡해지는 기술적 심리학, 선험적 현상학, 생활세계적 현상학이라고 하는 이제 후설의 사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적으로 병행해서 나란히 진행되었고, 현상학의 두 얼굴이라고 이야기되기도 한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후설 현상학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상당히 또 이렇게 영상이 길어졌네요. 그리고 뭐 역사적인 이야기도 많고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가 서론적인 이야기를 이해하게 된다면 큰 그림, 큰 바운더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